안녕하세요. 저는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가장입니다.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최근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었네요. 무려 20년에 걸친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많고 적은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스스로를 가진 게 많지 않다고 표현한 건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제게는 사람, 특히 가족이 없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안 계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 모두 살아계셨는데요. 낚시를 좋아하셨던 아버지, 된장찌개를 기가 막히게 끓이셨던 어머니가 계셨죠. 하지만 제가 대학에 합격하고 근처에서 자취를 하기 위해 떠나던 날, 큰 짐 하나 덜어냈다며 두 분이서 오붓하게 떠나셨던 여행길이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사고를 당하셨던 거죠. 그렇게 저는 허망하게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잘 살았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모아두신 재산이 꽤 되셨어요. 저 혼자 대학을 마치고 살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친척들은 그런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으셨어요.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막연하게 서 있는 저에게 투자를 강권하신 분도 계셨고, 지금은 공부에만 집중하라며 제가 대학에 다닐 동안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겠다는 분도 계셨죠. 당시 제 나이 고작 20살이었지만 누가 봐도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모든 친척들과의 연락을 끊어버렸고 부모님과 살던 집까지 팔아서 흔적을 지워버렸네요. 그렇게 혼자가 되었지만 삶은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더군요. 문득문득 나쁜 생각이 들다가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전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고요. 다만 의욕이 없었습니다. 뭔가를 잃어도 함께 기뻐해줄 부모님이 계시질 않으니 의욕이 나질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흐리멍텅하게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잠시라도 모든 걸 잊어보려고 군대에 가려고 했지만 참 웃기게도 고아는 군면제더군요. 그렇게 저는 다른 남자들보다 일찍 사회에 나왔고 어찌어찌 회사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참 덧없는 시간이었어요. 월급을 받으니 시키는 일은 했지만 그다지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뭘 하나요? 그래봐야 월급 좀 더 받고 승진 좀 더 빨리 하는 건데 제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도 없었네요. 그러자 일을 보다 못한 부장님 한 분이 저를 불러 말씀하시더군요. 입사 때부터 제게 잘해주셨던 부장님께서는 제가 살아온 역사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야, 민수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지 왜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아? 나이도 젊은 놈이. 저도 아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내가 그동안 너 가만히 지켜봤는데 그거 다 정 붙일 데가 없어서 그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좀 만나고 그래야지 어떻게 매번 외딴 섬처럼 사냐? 그래야죠. 그래야 하는데. 얌마, 너 이렇게 사는 거 먼저 가신 부모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친구도 좀 사귀고 그래라. 멀리 갈 것도 없이 직장 동료들하고라도 좀 친하게 지내봐. 회사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업무 아니면 말도 잘 안 걸잖아. 나이도 있으니 연애도 좀 하고 제발 네 나이답게 좀 굴어라. 아니다.
알아서 할 놈이었으면 아직도 이러고 있을 리가 없지. 너 당장 다음 주 주말에 시간 좀 비워라. 네? 시간은 왜요? 얌마! 내가 명색이 부장인데 하라면 하는 거지 왜는 뭐야? 잔소리 하지 말고 시간 비워. 무조건 비워. 부장님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그게 다 저를 위한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주말에야 혼자 집에 멍하니 있는 게 다였으니 일부러 시간을 비울 필요도 없었고요. 그리고 약속한 당일 부장님께선 웬 젊은 여자 한 명을 데리고 나오시더군요. 제가 의욕이 없지 눈치가 없는 건 아니라서 왠지 그러실 것 같긴 했네요. 그런데도 막상 직장 상사가 데려온 여자를 앞에 두고 있으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부장님은 여자분만 데려다 놓고 자리를 떠나셨고 말없이 어색한 분위기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묘해서 그렇게 만난 여자와 끝내 결혼까지 하게 되더군요.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 같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저는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아내 또한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게 다였지만 막상 눈길을 돌려보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생각보다 무척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청혼을 했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러자 삭막했던 제 인생에도 봄볕이 찾아드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한 번도 그런 내색 없던 아내마저 저와 아들 사이를 질투할 정도였죠. 당신은 아들 어디가 그렇게 좋아? 내가 내 아들 좋아하는데 이유까지 필요해? 그냥 좋지. 뭐든 다 좋아. 말도 예쁘게 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아빠 먼저 챙겨주잖아. 그러게. 저 녀석은 왜 저렇게 아빠를 좋아하는데? 배 아파서 나은 것도 나고 보내는 시간도 내가 훨씬 긴데. 아이고, 당신 지금 아들한테 질투하는 거야? 부자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물론 아내도 진심으로 질투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와 아들은 그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제 삶이 불행했던 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엄청난 불행을 겪고 나면 그런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더군요. 처음엔 자책했습니다. 모든 게 나 때문이라고,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고를 막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심장이 터질 때까지 가슴팍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시간이 지나니 분노가 찾아오더군요.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난 그저 마음 붙일 가족을 원했던 것 뿐이었는데 도대체 내게 왜 이런 불행을 내리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더군요. 네, 분명 전날 밤까지만 해도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좋다며 환하게 웃어주던 아이가 다음날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를 떠나보내며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결론은 하나였어요. 나는 가족을 가질 자격이 없구나. 애초에 팔자가 그런 팔자가 아니었구나. 그런 결론 말이죠. 제 마음은 세상을 떠난 아이와 함께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위로하기 위해 정말 무던히도 애를 썼어요. 아이는 떠났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아이가 이런 아빠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하는 아내 마음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머리로는 아내의 말을 이해했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도로에 멋대로 핀 잡초처럼 짓이게 졌고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네요. 그렇게 아내는 꼬박 1년을 제 곁을 지키다가 포기하고 말았죠. 저희는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와 아내가 제 곁을 떠났지만 저는 참 모질게도 삶을 살아갔어요. 아이가 떠나면서 몇 번이고 나쁜 마음을 품었지만 곁에 있던 아내가 절 막았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나버리니 이젠 제 목숨조차 마음대로 못하겠더군요. 사라진 목숨은 참 끈질기게도 사라졌습니다.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필요할 만한 것들은 죄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집에 남은 게 별로 없더군요. 텅 빈 집에는 가재도구도 얼마 없었고 그 안에서 저는 유령처럼 회사에 출근하기를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며칠 전 왕창해놓고 적당히 꺼내 먹던 쉰밥을 대충 물에 말아먹고 출근길에 나서려던 참이었어요. 무척 이른 시간이었는데 이젠 소리조차 가물가물한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조금 황당한 기분으로 인터폰을 들여다보았어요. 거기엔 뒤로 질끈 묶은 머리가 다 풀어헤쳐진 젊은 여자가 있더군요. 누구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예? 혹시 집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 뱃속의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제발. 그때는 참 정신이 멍하더군요. 여자의 행색이 그만큼 엉망이기도 했지만 뱃속의 아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문을 열고 집에 여자를 들였네요. 현관문이 닫히자 그제야 여자의 행색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대충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부풀어 오른 배가 영락없는 임산부였습니다. 여자는 연신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별로 대단한 일한 건 아닌데요 저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이 그 여자가 강도 패거리라거나 그랬으면 어쩌려고 그랬냐고 그러더군요. 사실 저도 당시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임산부의 모습으로 방심시켜놓고 집을 털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게 아니라면 사기꾼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여자가 무엇을 노리든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잃을 게 없으니 걱정도 고민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 지금 출근해야 하거든요. 네? 지금 나가신다고요? 그럼 전 어떻게... 지금 나가면 그 사람들한테 잡힐 거예요. 아니요,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 집에 없으니까 밥이랑 이런 거 알아서 잘 챙겨 드시라고요. 쌀은 저기 있고, 반찬이 김밖에 없을 텐데. 하여튼 알아서 적당히 챙겨 드세요. 네? 그럼 저 여기 있어도 되나요? 그러세요. 어차피 빈집이나 마찬가지인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럼 전 나갈 테니 알아서 잘 계세요. 그렇게 저는 생판 모르는 여자를 집에 두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싱숭생숭하거나 뭔가 걱정되거나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으니까요. 퇴근 무렵이 되어서야 그 여자 아직 집에 있으려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에 들어섰다가 화들짝 놀라서 밖에 나가 호수를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분명 제 집이 맞는데 제 집 같지 않은 온기가 돌았거든요. 퇴근하셨어요? 저녁 차렸으니 와서 드세요. 예? 저녁을 차렸어요? 네, 잘하지는 못하지만 냉장고가 너무 비었길래 몇 가지 차려봤어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어디서 났는지 개다리 소반에 소담하게 차려진 저녁상을 보니 차린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먹긴 먹어야 되겠더군요. 그런데 가방과 겉옷을 내려놓으며 집안을 살펴보니 여기저기 손을 많이 댄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청소도 하셨어요? 네, 함부로 손대서 죄송해요. 화 많이 나셨나요? 아니요, 뭐 더럽힌 것도 아니고 청소한 건데 화날 게 뭐 있나요? 그보다 몸이 많이 무거워 보이시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 혼자 사는 집이라 더러워질 일 없으니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여자는 제가 나무란 것도 아닌데 대번에 풀이 죽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숟가락을 들고 구수한 향을 풍기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여자가 끓인 된장찌개는 그저 그랬어요. 애호박 조금, 고추 조금, 거기다 두부 몇 조각 들어간 심심한 찌개였죠.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셨던 찌개와는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찌개 한 숟가락은 뱃속이 아니라 가슴에 떨어진 것처럼 철렁하더군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밥 한 공기를 모두 비웠습니다. 그동안 여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옆에 앉아만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진작에 물었어야 하는 것들을 여자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얼굴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여자는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아예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어렸을 때 헤어졌다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내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조금씩이나마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았다더군요. 하지만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른다고 그곳에서 일한 지 1년 남짓 만에 남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하필 그 회사 대표의 아들이었죠. 우연히 회사에 찾아온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두 사람은 막막하게나마 미래를 꿈꾸며 사랑을 키워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기 전 결혼을 허락받으러 간 자리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고요.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근본도 없는 고아에게 줄 수 있겠냐며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데 여자는 그렇게 속상해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만나는 내내 언젠가 그런 날이 오리라는 걸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네요. 그렇게 남자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고 덩달아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둬야 했답니다. 그런데 와중에 여자가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갈 때까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입덧이 시작되면서 알게 된 거죠. 남자와 직장을 잃고 시리에 빠져있던 차에 여자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낳던 지우던 남자에게는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몰래 연락을 했나 보더군요. 그런데 남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하필 남자의 부모님이 보셨던 겁니다. 바로 전화가 왔어요. 당장 지우라고.
이해 못할 건 아니었어요.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니 이 아이 절대 지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는 그게 남자친구 부모님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남자와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 기억하고 싶어서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하고 나니 그런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졌다고요. 그런데 남자의 부모님은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걸 절대 두고 볼 수가 없다며 여자를 추적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겁니까? 네, 정말 염치 없는 소리라는 건 알지만 아이 낳고 몸 추스릴 때까지만 신세지면 안 될까요? 그동안 집안일은 제가 다 할게요. 고민스러웠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의 여자. 그것도 임산부를 들이는 게 잘하는 짓인지 판단이 서질 않았어요. 이러다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제가 독박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면 제가 내쫓으면 어디 갈 곳도 없겠더라고요. 애초에 의탁할 곳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집 현관을 두들길 일도 없었겠지만요. 그래서 결국 여자를 받아주기로 했네요. 그렇다고 같은 방에서 잔 건 아니고 아들이 떠난 후 텅 비어있던 아들의 방을 내주었죠. 그날부터 저는 제 아이도 아닌 아이를 임신한 젊은 여자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고 하더라도 생판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저는 이혼남이고 여자는 아빠 없는 아이를 임신한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뭐랄까, 사람 사는 집이 된 거죠. 아들을 떠나보내고 아내마저 집을 떠났을 때 저는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밥은 일주일에 한 번 밥솥 가득 해놓고 한 주 내내 조금씩 먹었고 반찬 사다 놓기도 귀찮아서 김을 한 박스로 사놓고 대충 먹었죠. 냉장고는 있었지만 거기에 뭔가를 사다 놓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청소도 대충이었어요. 집에 사람이 있는 시간이 없으니 먼지는 쌓여도 더러워질 일이 없었거든요. 어쩌다 생각이 나면 창문 열어놓고 먼지나 좀 터는 정도였죠. 그렇게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자가 살림을 도맡아 하기 시작한 후로는 집에서 온기가 풍겼습니다. 집은 늘 깨끗했고 저녁 때가 되면 음식 냄새가 풍겼죠.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직접 장까지 받아가 냉장고도 채워두더군요. 임산부라 마냥 몸이 무거울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무척이나 부지런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산달이 가까워지면서 여자도 점점 힘들어했어요. 호리호리한 몸에 배만 크게 부풀었는데 누가 봐도 아들 배더라고요. 몸집도 작은 여자가 뱃속에 아이까지 넣고 있으니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쉬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여자는 얹혀 사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굳이 살림에 손을 대고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밤에 잠이 오질 않아서 뒤척이고 있는데 희미하게 끙끙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자가 자는 방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진통이 온 모양이더군요. 저야 남자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잘 모르지만 이혼한 아내 말로는 죽을 것 같이 아프다고 하던데 여자는 멍청하게도 제가 깰까봐 입을 꽉 깨문 채 소리를 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울컥 화가 났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면 절 불렀어야죠. 어떻게 그래요? 가뜩이나 피곤하실 텐데. 지금 저 피곤한 게 문제예요? 자, 일어나 봐요. 얼른 병원 가게. 괜찮아요. 지금 당장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내일 출근하시면 저 혼자 다녀올게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러다 아이 나오면 어쩌려고요? 빨리 일어나요. 저는 안 가겠다고 버티는 여자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는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애가 곧 나올 지경이 되도록 뭘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산모한테 하셔야죠. 금방 나을 것 같으니 그 사이에 얼른 수속부터 밟으세요. 참나, 오다가 양수 안 터진 게 천만다행이네요. 저는 졸지에 여자와 아이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제 아이도 아닌데 괜히 초조해져서는 분만실 밖을 서성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곧 아이가 나올 거라는 의사의 말과는 달리 초산이라 그런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어쩔 수 없이 회사에는 연차를 내야 했죠. 그렇게 장장 6시간을 기다린 끝에 여자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여자는 곧장 입원했어요. 그 사이 간호사가 확인하라며 제게 아이를 보여주더군요.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아빠가 미남이었는지 속눈썹도 길고 콧날도 오똑하더라고요. 어느 모로 보나 저하고 닮은 데는 전혀 없었지만 저는 왠지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을 떠난 제 아들, 그 아들이 처음 세상에 나오던 날이 떠올랐거든요. 그 후로도 여자는 몸조리를 위해 며칠 더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자는 괜찮다며 얼른 집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그러다 평생 고생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병원비도 제가 냈습니다. 저 혼자 살기에 벌이가 부족하지 않았고 돈 아껴봐야 어디 쓸 곳도 없었으니 태어난 아이에게 준다는 생각으로 냈네요. 그렇게 2주가 지난 후 여자가 집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여자가 커다란 가방 2개를 내놓고 아이와 함께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가방은 뭐죠? 이제 떠나려고요. 지금까지 재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지금 나가겠다고요? 어디 갈 곳은 정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아직 정한 곳은 없어요. 당분간은 모텔에서 지내다가 살 곳을 알아봐야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사람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제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애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모텔은 무슨 모텔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마냥 신세지는 것도 너무 죄송스러워서요. 지금까지 패 끼친 것만도 죄송한데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그렇더라도 최소한 저한테 물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제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마음대로 짐을 싸요? 아이는 어쩌려고요? 나가라고 안 할 테니까 짐 풀어요. 나갈 땐 나가더라도 최소한 지금까지 신세진 사람 걱정 안 되게 준비는 하고 나가라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이상한 기분입니다. 저와 여자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그대로 여자와 아이가 나간다면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가겠다는 여자를 붙들어 앉혔죠. 그 후로 여자는 마치 전업주부처럼 아이를 키우며 살림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저 몰래 장을 보던 것도 제가 못하게 했어요. 나중에 아이가 크면 돈 들어갈 일이 많다고 쓰지 말고 두라고 했죠. 대신 제 카드를 줬어요. 어차피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따로 돈 쓸 것도 없었으니 무리가 되진 않았네요. 그런데도 여자는 정말 악착같이 아껴 쓰더군요.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도 한 달 생활비가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가도록 두 모자는 저희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린 엄마가 아이를 두고 일을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바닥에 누워 울기만 하던 아이는 어느새 자라서 온갖 애교를 부리며 집안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는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하는 짓이 어찌나 예쁜지. 종일 아이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서 일을 못할 지경이었죠. 그러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가 되자 여자는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계속 신세 만질 수는 없다며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기특해서 제가 몇 군데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고 여자는 그중 한 곳에 취직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훌쩍 지났어요. 자라면서 조잘되는 아이에게 달리 할 말이 없어서 나중에 좀 더 크면 얘기해주마 생각하고 절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죠. 하지만 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자 아이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여자가 동네 마트에 나가고 저와 아이만 남았을 때 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아빠는 내 아빠가 아니야? 유치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빠가 없대. 그래서 우리 아빠 집에 있다고 했더니 그 아빠는 내 아빠가 아니래. 할 말이 없더군요. 언젠가 얘기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시기가 고작 7년 만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잠든 후 여자를 앉혀놓고 얘기했죠. 여자가 없을 때 아이가 한 이야기를 해줬더니 여자는 눈물부터 왈칵 쏟더라고요. 평소 눈물이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자식 일이다 보니 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제 가슴을 푹푹 찌르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 아마도 저는 제 마음속 어딘가에 그녀를 이미 품고 있었던 거겠죠. 저는 서럽게 우는 여자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우연히 친아빠가 되어주면 안 될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아빠처럼 함께 살았고, 또 우연히 곧 학교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미안해요. 제가 괜한 말을 한 것 같네요. 말 꺼내고 보니 미선 씨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충동적으로 꺼낸 이야기인데 막상 말을 하고 보니 청혼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아무리 살아온 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에 자책도 들었고요. 그런데 남은 씨는 제게 너무 과분해요. 그래서 욕심내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지만. 예? 지금 그게 무슨... 저는 좋다고요. 예? 좋다고요? 아니, 정말 괜찮다고요? 미선 씨! 여자는 말을 꺼내놓고도 부끄러웠는지 그대로 아이가 자는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혼자 멍하니 남았지만 문득 거울을 봤더니 제가 멍청이처럼 웃고 있더군요. 그 후 저희는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내는 식도 필요 없다고 했지만
아내에겐 처음이니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억지를 좀 썼지요. 아이도 처음엔 좀 어색해하긴 했지만 이내 저를 받아들여 주었고, 이듬해에는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저희는 드디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어요. 그때 태어난 아들은 벌써 군대까지 다녀와서 곧 졸업을 앞두고 있고, 딸아이도 얼마 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애교 많은 딸까지 떠나니 집이 휑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평온할 줄 알았던 저희 가족에게 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딸아이가 떠나고 단둘이 남은 아내와 맥주라도 한잔할까 싶어 저녁 늦게 편의점에 가던 길이었어요. 해도 져서 깜깜한데 근처에서 못 보던 노부부 한 쌍이 동네를 배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노인 둘이 동네를 다니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로도 동네에서 노부부를 마주치는 일은 몇 번이나 더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별일 아니라면 별일 아니라고 넘길 수 있는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아내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별뜻 없이 한 얘기에 너무 심각해하길래 이상해서 물었더니 아내가 조심스럽게 부탁하더군요.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뭐가 그렇게 이상한데? 몰라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여보, 미안하지만 당신이 한번 그 사람들 만나주면 안 돼요? 내가? 아니, 내가 왜?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뭐라고 해? 그냥 왜 여길 돌아다니는지 물어봐줘요. 뭐 집히는 거라도 있어?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 뭐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내가 한번 만나볼게. 처음엔 왜 그러나 싶었지만 살면서 허튼 소리라곤 한 번도 하지 않던 사람이라 만나보겠다고 했죠. 사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노부부는 뭘 찾고 있는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말을 걸었거든요. 며칠 후 또 동네를 다니는 노부부를 만났을 때 저는 두 사람에게 누굴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니까 누굴 찾으시는 것 같던데 누굴 찾으세요? 그러자 노부인이 반색하시며 대답하더군요. 조미선이라는 여자를 찾고 있어요. 혹시 조미선 씨 어디 사는지 아세요? 조미선이요? 노부인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부부가 찾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아내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가까스로 내색하지 않고 물었어요. 그런데 두 분은 왜 조미선 씨를 찾으세요? 어디 사는지 모르세요? 27년 전에 헤어졌을 땐 이 동네에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은 어디 사는지 몰라요. 27년 전이라면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영락 없는 제 아내였죠. 하지만 저는 짐짓 모른 척 말했어요. 에이, 27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 동네에 살겠어요? 그렇겠죠? 그래도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만나서 할 얘기도 있고 전해줄 것도 있고. 저 할머니, 괜찮으시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동네 토박이거든요.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그러자 노부인은 마치 그 말만을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를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시작한 이야기는 정말 한 맺힌 얘기였죠. 노부부는 떼어놓은 여자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꽤 오랫동안 뒤를 쫓았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실패하자
아들에게만 정을 쏟았다고 하더군요. 아파하는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노부부는 좋은 혼처를 찾아 떠밀다시피 결혼을 시켰다네요. 우리 때는 뭐든 다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 마음도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았지. 그게 더 큰 상처가 될 줄도 모르고. 노부부의 등살에 떠밀려 결혼한 남자는 그래도 그럭저럭 결혼 생활을 이어갔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짓을 해도 결혼한 여자와는 잠자리를 하지 않았고 지친 여자가 끝내 이혼을 통보하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그때서야 조금 아차 싶었어요. 하지만 후회하는 마음보단 분노가 더 컸던 것 같아. 전보다 더 아들을 몰아세웠으니까. 참 멍청한 짓이었지. 남자는 노부부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1년 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마음을 정리하고 싶다며 회사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돌아왔지. 난데없이 아들이 죽었다고 시신을 찾아가는데 눈앞이 캄캄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오. 노부부는 그렇게 타지에서 죽은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자신들의 욕심이 아들을 죽인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사죄를 위해서라도 아내를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모른 척하려면 모른 척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노부부의 사연을 들으니 마음이 참 안 좋더군요. 그래서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내에게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않더군요. 하지만 그 후로도 거의 일주일을 더 고민하더니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그분들 한번 만나봐도 될까? 괜찮겠어? 모르겠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래,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아내는 말을 꺼내놓고도 며칠 더 고민하더니 결국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부부와 만나는 아내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죠. 아내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고 노부부 또한 아내의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30여 년에 걸친 마음의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내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그 후로도 아내는 몇 번인가 더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저와 함께 만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께는 손자가 되는 저희 큰아들도 만났습니다. 큰아들은 처음엔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가 저와 아내의 설득에 딱 한 번뿐이라며 나가주었어요. 장성한 큰아들을 본 노부부는 입을 벌린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세상을 떠난 남자의 유산이라며 그 자리에서 저희 아들에게 거액의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들은 몹시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지만 노부부는 다 자신들 잘못이라며 가슴을 치며 눈물만 흘리셨네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벌써 반년 가까이가 지났어요. 노부부는 이제 더 이상 저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값을 받는 거라며 저희 큰아들 얼굴도 더는 안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 떠나서 유산만은 세상 떠난 아들이 남긴 거라며 받아달라고 사정을 하시는 통에 아내와의 합의 끝에 받았습니다. 지금 그 돈은
고스란히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언젠가 아들이 출가할 때 줄 생각입니다. 녀석이 순순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사정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되돌아보면 참 풍파 많은 삶이었습니다. 아직 끝을 보려면 한참 남았는데도 돌이켜보면 몇백 년이 지난 것 같은 기분이네요. 한때는 세상에 저 혼자 남아 아무데도 정붙일 곳 없이 살다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우리 가족이 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